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제13강에 대한 내용으로서 페이지 175페이지에 나와 있는 제3절 과세 물건 얘기할 차례인데요. 이 과세 물건에 대한 내용은 재산을 말합니다. 그리고 전번 시간에 배웠을 때 이 재산에 대한 내용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 그랬었죠. 그리고 이 재산에 대한 내용을 다 보유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합쳐서 과세하냐 아니면 따로따로 과세했을 때 따로따로 과세에 대한 이유로서 물건별 세액 산정에 대한 이유로서 각기 재산마다 구분 고지한다 이렇게 했었죠. 이 내용에 따라서 다른 법과 연결해 볼 때에 이중과세에 대한이 나타납니다. 이중과세에 나타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물건에서는 어떤 물건을 포함시키지 않겠다라고 거기에 대한 이유로서 적어지고 있어요. 이 내용이 바로 제3절의 과세 물건입니다. 자, 이게 대한 이유로서 다른 법과 비교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법에서 건축법 배웠던 건축물에 대한 내용과 비교해 봅시다. 건축물, 공법에서 건축법 시간에 건축물의 뜻이 나올 거예요. 그 뜻에 대한 내용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을 말하며 하면서 부속된 내용들이 쭉 적어져요. 부는 주에 따라가니까 요 주된 내용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지붕과 했죠. 과니까 and. 그거요. 기둥 또는 벽 그랬어요. 또는 그랬으니까 5월. 5월에 대한 내용으로서 전자일 수 있고 후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전자부터 해볼 때 전자가 기둥, 앞에 and니까 지붕과 기둥, 이것도 건축물입니다. 그 다음에 후자 벽, 앞에 and 있으니까 지붕과 벽, 이것도 건축물입니다. 그러면 건축물에 해당이 되려면 지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붕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이 내용을 알고 주택에 대한 내용과 연결 비교합시다. 주택에 대한 내용 지붕 있죠. 지붕이 있으니까 요 건축물에는 주택을 포함한다는 뜻이에요. 이랬을 때에 주택을 보유함으로써 건축물이니까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로서 고지서 나가주고 주택이니까 주택에 대한 재산세로서 구분 고지하게 되면 주택에 대해서 두 번 과세됩니다. 두 번 과세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건축물에서 이제 범위를 정해주죠. 이 건축물에 대한 내용은 주거에 대한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러니까 포함시키지 않으니까 자, 이 건축물에 대한 내용은 주택은 제외다 이렇게 나왔음으로써 이 건축물은 주거 이외의 용도 건축물을 말하겠죠. 주거 이외의 건축물이니까 상가 건축물에 대한 내용도 건축물로서 과세할 것이고 또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내용도 건축물로서 과세다 이렇게 나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여러 채의 상가 건물을 보유하였을 때에 물건별 세액 산정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 상가 건축물마다 세액 산정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건축물에 대한 내용으로서 세금액 산정은 각기 건축물마다 세금액을 산정한다 이렇게 나와 주겠죠. 그리고 주택이죠. 여러분들이 학교론 시간에 배웠을 때 주택에 대한 내용은 주택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한 통으로 본다 이렇게 배웠어요. 한 통이라 본다는 것은 주택과 토지가 일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적으로서 주택에 대한 내용의 단어는 주택과 토지를 합친 게 주택이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 내용 때문에 토지에 대한 내용과 연관 비교시키면 이중과세가 나타납니다. 토지에 대한 내용은 포괄적 내용이에요. 포괄적 내용이니까 농지도 토지고요. 임야도 토지고요. 잡종지도 토지고요. 주택, 부수토지도 토지예요.
그러면 주택수 토지가 토지니까 토지에 대한 자산세로서 과세하고 주택수 토지가 주택이니까 주택에 대한 자산세로서 과세하게 되면 이건 주택 부수 토지에 대해서 두 번 과세예요.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요 토지에는 주택 부수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 수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가 토지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여기에서 아는 것은 주택 수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가 토지인데 모든 토지 했으니까 공부에 등록된 토지뿐만 아니라 그 밖에 사용되는 사실상 토지를 포함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공부에 등록된 토지란 말은 28가지의 지목을 말합니다. 그 지목과 그 밖에 그러니까 그 밖에 있으니까 공부 등록 외를 말하겠죠. 그럼 여기에는 공부 등록 외를 말하니까 미등록 토지를 포함한다. 이런 내용으로서 나와 줄 거예요.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교재하고 같이 연결해 줄게요. 175페이지에서 1가로 토지. 토지에서 밑에 줄 공간 정보의 구축 이렇게 나온 줄 그 줄의 끝 가보시면 지적 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다가 밑줄 치고요. 미등록 토지 포함이라고 적으세요. 미등록 토지 포함이라고 적고 그리고 박스에서 모든 토지란 거기에서 끝 가보시면 미등록 토지도 포함된다라고 적어져 있죠. 거기다가 밑줄 치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가로 건축물, 건축물에다가는 이렇게 적으세요. 주거 이외 건축물을 말하며 주거 이외 건축물을 말하며 상가 건축물, 공장용 건축물을 뜻한다. 상가 건축물, 공장용 건축물을 뜻한다 라고 적고 그리고 그 밑에다가 건축물별 색산정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가로의 주택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니꼬루 주택 플러스 토지라고 적으세요. 주택 플러스 토지 이렇게 적고 그리고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주택법 이렇게 나온 줄 그 줄에서 끝 가보시면 이렇게 적어져 있죠.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일단은 거기다가 밑줄을 치세요. 설명드릴게요. 이 내용은 두 개에 대한 내용을 합쳐진 문장이에요. 두 개에 대한 내용이 합쳐진 문장이니까 따로 띄워봅시다. 따로 띄워볼 때 토지의 범위에서는 주택은 제외한다. 이 말은 토지의 재산세에서는 주택 부수토지를 제외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문장은 건축물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이 말은 건축물 재산세에서는 주택 건물을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리 되니까 이제 연결해 보세요. 이 건축물은 주택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의 건축물로서 주거 외 용도의 건축을 말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내용은 주택 수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한 이로서 미등 토지를 포함한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뒷페이지로 가볼 때에 동그라미 2번 봅시다. 동그라미 2번에서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겸하는 건물. 여기에 대한 내용은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겸한다겠어요. 겸하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을 보고 겸용주택 그래요. 자, 여기에서 왜 겸용주택이란 말이 나왔겠는가? 이 원인을 봅니다. 원인에 대한 내용은 세율구조에 있어요. 세율구조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세율구조는 비례세율구조에 대한 내용과 누진세율구조 이렇게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례세율구조란 말은 비례란 말은 곱한다는 얘기예요. 과세 표준이 따로따로 되어 있다면
따로따로 고발할 수 있음으로써 과표가 따로따로 된 세금에 대해서는 비례세율이 적용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세원을 갖췄을 때마다 과세하는 거예요. 세원을 갖췄을 때마다 과세니까 과표가 따로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원을 갖췄을 때마다 과세하는 세금은 비례세율이죠. 취득세는 취득할 때마다 과세죠. 그러면 취득세에 대한 내용도 비례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등록면허세에 대한 내용도 등록할 때마다 과세하는 세금이니까 비례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누진세율, 누진이란 말은 누적이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누적은 합쳤다는 얘기죠. 과세 표준이 합하여 나온 것들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문장에서 합하여 이 말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세율 구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누진세율을 택한다는 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문장으로서 종합 부동산세 이렇게 나왔다면 여기서 뭐예요? 합 나왔으니까 뭐가 적용될까요? 누진세율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종합소득세에 대한 내용도 합 나왔으니까 누진세율 적용된다. 이런 내용을 알고 이제 여기에서 연결시켜봐요. 건축물에 대한 이유로서 한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마다 세액 산정한다겠죠. 한 사람이 여러 채의 상가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물건별 세액 산정이니까 건축물마다 세액 산정이에요. 그러면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은 따로따로 나온다겠죠. 따로따로 나온 거니까 이 건축물에 대한 내용의 세율에 대해서는 뭘로? 비례세율이 적용돼요. 비례세율로서 원칙적 세율에 대한 내용은 0.25%의 비례세율이 적용되는 겁니다. 물론 예외적 내용으로서 비례세율에 대한 내용으로 0.25%에 대해서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0.5%, 4%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볼 때 건축물에 대한 내용은 비례세율이거든요. 비례세율이니까 비례세율에 대한 내용으로서 원칙 세율을 지금부터 하나 기억하세요. 건축물은 세율은 0.25%의 비례세율이다라는 것으로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주택에 대한 내용과 연결시켜 볼 때 한 사람이 주택을 여러 개 보유한다고 하였을 때 여기도 물건별 세액 산정이에요. 물건별 세액 산정이니까 한 사람이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주택마다 세금액을 산정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주택마다 세금액을 산정하니까 이제 이 내용을 풀어보죠. 풀어볼 때에 이 주택에 대한 내용은 주택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가 한 통이다, 일체다 라는 의미로서 이게 주택이라는 얘기죠. 이게 주택이고 그리고 세액 산정은 과세 표준에다가 해당되는 세율을 곱함으로써 세금액이 산정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은 주택과 토지를 합하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과 토지가 합하여서 과표가 나오니까 세율 구조는 뭘로? 누진세율이에요. 과세 표준 가액에 따라서 0.1%부터 0.4%까지의 누진세율이다. 이렇게 나와주는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에 대한 내용과 연결시켜 볼 때 0.1%부터 0.4%란 말은 여러분 시험에서 맞게 나와요. 맞게 나오니까 그 숫자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아는 것은 주택 단어가 있으면서 세율로 물어봤다면 그때는 누진세를 하시면 돼요. 세액 산정이 아니라 세율 물어볼 때요. 세율 물어봤다. 자, 주택이란 단어가 나오면서 이렇게 세율로 물어봤다면 그때는 뭘로? 누진세율이다는 겁니다. 일반 주택의 세율은 누진세율이다. 농가주택의 세율은 누진세율이다. 고급주택의 세율은 누진세율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이제 이 내용을 보니까 주거 외에 대한 내용은 비례세율이고요.
주거에 대한 내용은 누진세율이에요. 그리고 주거와 주거 외가 겸하고 있는 주택을 보고 겸연주택 그래요. 주거는 누진세율, 주거 외는 비례세율이니까 겸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 나눠야 되겠죠. 나누기 위해서 겸용주택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이유로서 어떻게 나눈가 볼 때에 동그라미 2번 소타이틀 기억, 기억에서 한 동의 건물이 여기서 동자가 포인트예요. 동자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한 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는 주거용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자, 여기에서 주거용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만을 주택, 여기다가 밑줄 치시면 되고요.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한 동, 이 말 나왔으면 빨리 생각하는 것은 아파트 단지 생각하세요. 아파트 단지 들어가 보시면 건물 옆에가 101동, 102동, 103동 이렇게 적어졌죠. 이렇게 동으로 적어진 것은 왜 적어졌냐면 호별 소유권자가 따로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동으로 적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 뭐죠? 한 구. 니은에서 한 구, 구자에다가 동그라미. 한 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50% 이상, 50% 이상에다가 동그라미 인 경우는 주택으로 본다. 이 주택을 본다는 말은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대한 내용으로서 이제 문장을 쭉 보니까 그 문장에 대한 내용으로서 키 단어는요. 첫 번째 것은 한 동이에요. 두 번째 것은 한 구예요. 이렇게 동자, 구자로서 한 글자 차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적어져 있는 내용은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겸하는 경우, 여기도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겸하는 경우 이렇게 같게 나와요. 같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혼동되니까 여기 동자로 나왔는가 구자로 나왔는가를 알고 동자로 나왔다면 빨리 하는 것은 아파트 단지다. 아파트 단지니까 아파트에 대한으로서 주거 부분만 주택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요 건물에 대한 내용으로서 1층은 상가에 대한 내용으로서 여기에서 101호, 여기에서 111호 이렇다 해보고요. 그리고 여기 2층에서부터 15층까지에 대한 내용은 아파트에 대한 내용으로서 여기가 1501호, 여기에 대한 내용이 1505호 이렇다 합시다. 이랬을 때 여기에서 호별 소유권자가 따로따로 있을까요? 아니면은 요 전체가 한 사람 소유권자 건물일까요? 이 내용은 호별 소유권자가 따로따로 있어요. 따로따로 있으니까 뭐라 표현되냐? 동자로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는요. 호별 소유권자에 대한 이로서 얘가 아파트니까 주택에 대한 내용으로서 누진세율로서 세금액을 산정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고해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소유권자에게 아파트니까 누진세율로 적용해서 거기서 나가면 될 것이고요. 그럼 여기는 상가죠. 상가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의 소유자에게는 0.25%의 비례세율 적용해가지고 세액 산정해서 거기서 나가면 될 것이고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도 상가니까 이 호별 소유권자에게 0.25%의 비례세율 적용하여서 세액 산정하여가지고 거기서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요. 동자 나왔으면 빨리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은 아파트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아파트니까 주거 부분만 주택 이렇게 아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구 나오죠. 구 나오면 빨리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은 시장에 있는 건물 생각하세요. 시장에 있는 건물에 대한 이유로서 이렇게 2층 건물인데 1층은 상가로 2층은 주거로 이런 건물에 대한 이유로서 상가 한 칸 한 칸, 방 한 칸 한 칸,
소유권자 따로따로 있을까요? 아니면 이 건물 전체가 한 사람 소유권자일까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전체가 한 사람 소유권자예요. 그럼 전체가 한 사람 소유권자니까 전체 한 사람에게 고의서 나가기 위해서요. 여기 위해서 자 여기가 주거 부분이 주거 외보다 50 이상 됐죠. 그러니까 전체가 주택으로서 누진세율로서 고의서 나간다는 얘기예요. 이제 구자 나왔으면 여러분들은 빨리 생각한 것은 아 이건 한 사람 거다. 한 사람에게 고의서 나가기 위해서 50% 이상이면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하여서 동자로 나왔는가 구자로 나왔는가를 구별하셔가지고 문제를 푸시라는 얘기예요. 동자 나왔으면 그때는 주거 부분만 주택, 아파트니까 구자 나왔으면 한 사람 거니까 한 사람에게 고의서 나가기 위해서 50% 이상이면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서 동그라미 3번에 대한 이로서 주택 부수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요 내용은 취득서에서 배웠죠. 부수토지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는 바닥면적 10배까지 봅니다. 그래서 바닥면적 10배까지 본다에다가 밑줄 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가로에서 항공기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이 취득서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항공기에 대한 내용의 뜻은 사람이 타는 비행기가 항공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키 단어는 뭐였을까요? 사람이 탑승 조정이겠죠. 거기 탑승 조정에다가 밑줄 치면 됩니다. 그럼 반대로 사람이 타지 않는 비행기는 항공기가 아니란 거죠. 그런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법전에서는 원격 조정되는 농약 살포용 헬리콥터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져요. 원격 조정이니까 사람이 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원격 조정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선박에 대한 이유로서는 모든 배입니다. 모든 배에다가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모든에다가 동그라미. 이게 바로 이제 과세 대상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서 2번 오른쪽 페이지 177페이지 2번 토지의 구분 나오는데 이 토지 구분에다가 별 표시 3개 하십시오. 이 토지 구분에 대한 내용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서 과세하는 방법은 그 밑에 표처럼 분리과세, 종합합산, 별도합산 이 세 방법으로서 과세하는 것이 토지에 대한 재산세예요. 그리고 이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과세하는 방법의 구별,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 구별에 대한 내용이 1회부터 26회까지에 대한 이로서 25번 출제입니다. 25번 출제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전부 다 기억하셔야 될 내용으로서 별 표시 3개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은 177페이지에서부터 교재 189페이지까지 설명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12페이지로 설명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뒷페이지에서 일부적 내용은 뒤에서 나오는데 뒤에서 페이지 193페이지 보시면 거기에서도 분리과세, 종합합산, 별도합산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의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 구별에 대한 내용은 14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나오고 있네요. 여러분 교재에서는 14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설명되고 있으나 다른 교재에서는 20페이지 아니면 17페이지 아니면 15페이지 이런 내용으로서 설명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기억하려면 힘드니까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뭐만 아시면 되냐면 지역의 용도가 일치냐 불일치냐 초가자 나왔냐 안 나왔냐 이 단어만 알고 문제 푸는 부분이 여기 파트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만 알고 있으면 문제에 대한 내용은 80%를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하나의 부탁을 드릴게요.
부탁을 드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쭉 설명하였을 때 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어떻게 과세할 것인가 라는 내용으로서 혼자 곰곰이 또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 오지랖 넓게 남의 토지는 어떤 방법으로 과세할 것인가 그 내용까지 생각해 가면서 공부하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가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자, 한번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 여쭤볼게요. 이 수산세에 대한 내용은 지자체가 세액을 산정해서 여러분들한테 고지서 나갈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세액을 산정하여서 신고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지자체가 세액을 산정해서 고지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지자체가 세액을 산정해서 고지서 나가는 것은 세액 금액을 정확하게 맞게끔 여러분들한테 고지서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자체가 세액에 대해서 맞게끔 고지서 나가는 거 뭐하러 우리가 내 토지는 어떻게 과세할 것인가 또 남의 토지는 어떻게 과세할 것인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시험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시험만 맞추면 되는 거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결과적 내용으로서 지역의 용도가 일치냐 불일치냐 초과자 나왔냐 안 나왔냐 이 내용을 이해하라는 얘기예요. 이 내용을 알았으면 문제 한 문제는 풀리니까요.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 부탁을 드렸으니까 이제 이 토지에 대한 자산세에 대한 이유로서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아주 잘 나온 쪽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요약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토지에 대한 자산세.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 여기서 토지하면 앞에서 배웠던 내용대로 주택, 부수, 토지를 제한 모든 토지가 토지이다. 이렇게 배웠었죠. 왜 여기에서 주택, 부수 토지는 제외시켰을까요? 원인은요. 주택, 부수 토지는 주택으로서 재산세로서 과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주택, 부수 토지에 대해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해주고 그리고 주택이니까 주택에 대한 재산세로서 과세하게 되면 이건 이중과세예요.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서 토지에는 주택, 부수 토지를 제외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모든 토지 나오는데 여기에서 왜 모든 토지라는 말이 나왔는가를 살펴봅니다. 1개인 또는 1법인이 토지를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어요. 많이 소유하고 있어요.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이 소유된 토지에 대해서는 자기 것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용 수익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용 수익하게 되면 토지의 생산성이랄지 토지 활용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과다 보유를 억제하기 위해서 소유자의 모든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하여서 그 소유자의 모든 토지 가액을 합쳐요. 합치니까 저희들은 표현된 단어로서 종합합산 그럽니다. 그리고 또 내용 보니까 합쳤죠. 합쳤으니까 세율은 뭘로? 누진세율이다. 이런 내용으로서 나와줍니다. 그리고 누진세율에 대한 내용은 과세표준가액이 크면 클수록 세금액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구조예요. 그리고 과세표준가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세금액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온 구조가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여기에서 과다 보유한 자의 모든 토지 가액을 합쳤으니까 과세표준가액은 엄청 크게 나오겠죠. 크게 나오니까 세금액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높은 세금액으로서 요 과다 보유한 자에게 계속 고지서가 나간다면 매년마다 고지서가 나간다면 이 과다 보유한 자는 세금 납부하기 힘든 연도에서는 자연스럽게 토지를 팝니다. 팔다 예단이 공급이죠. 공급이 원활화돼 간다는 이런 내용이 나와져요. 공급이 원활화돼 갔다는 얘기는 공급이 커집니다. 공급이 커지면은 수요는요. 여러분 학교론 시간에 배웠죠? 공급이 커지면은 수요는 정반대. 반대니까 수요는 적어진다는 얘기예요. 수요가 적어짐으로써 자, 살 사람은 적고 살 물건이 많으면 가격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가가 안정돼 간다는 부소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소유자의 모든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하고 합치는 것이 원칙이다 라는 이유로서 종합합산 과세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여기에서 종합합산이란 내용만 있고 다른 법률이 없다면 토지 생산성이 높은 토지가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 때에 농지에 대한 내용 생산성 높죠. 목장에 대한 내용 생산성 높죠. 농지는 쌀 나오잖아요. 생산성 높죠. 목장은 우유 나오잖아요. 생산성 높죠. 공장용 토지에 대한 내용도 생산성 높아요. 이런 토지까지도 소유자의 모든 토지에 대한 이유로서 합치게 되면은 세금액이 아주 높게 나옴으로써 농사 경작하신 분으로서 예를 든다면 농사 경작하신 분들은 뭔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와야 하면서 농토 다 팔고 도시로 옵니다. 그러면 토지의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토지 생산성이 높은 토지가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한 법을 또 두는 거예요. 또 든 법률이 분리과세예요. 분리과세란 말은 합친다, 따로 떼어낸다. 물과 기름을 분리한다, 물 따로, 기름 따로, 이래서 따로 떼어낸다는 얘기죠. 그럼 이 말은 과세 표준이 따로따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과표가 따로따로 나오니까 비례세율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례란 말은 곱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낮게 곱한 것도 비례세율, 높게 곱한 것도 비례세율에 대한 이유로서 비례세율은 저율, 낮게 곱하는 저율 분리과세와 그리고 낮게 곱하는 높게 곱하는 고율 분리과세 이렇게 두 개로 구성됐어요. 이제 제가 분리과세에 대한 이유로서 낮은 것을 먼저 하니까 제가 분리과세 이 말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낮은 저율 분리과세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농지에 대한 내용 생산성 높죠. 떼어냅니다. 떼어내니까 분리과세다. 세율은 아주 낮게 0.07%로 곱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공장용 토지에 대한 내용도 떼어내죠. 떼어내니까 분리과세로서 낮게 0.07%로 곱합니다. 공장용 토지에 대한 내용도 떼어내죠. 떼어내니까 분리과세로서 이때 세율은 약간 높여요. 왜 약간 높이냐면 공장용 토지는 환경하고 연관돼 있어요. 환경과 연관됐기 때문에 약간 높여서 0.2% 분리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분리과세가 왜 나온지 아셨죠? 나왔으면 자 여기에서 분리과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여기에다가 세부적 법률을 둬야 돼요. 왜 여기에서 세부적 법률을 둬야 되냐면 형평성 때문에 세부적 법률을 두는 겁니다. 만약에 세부적 법률이 없다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문제점이 나온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작용농지. 작용농지에 대한 내용도 농지죠. 또 작용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한 내용도 농지죠. 그럼 여기에서 농지니까 작용농지도 분리과세, 작용하지 아니한 농지도 분리과세 이렇게 하게 되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거예요. 형평성이 어긋나니까 형평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법이 나와요. 나온 법률은 농지는 작용농지에 대해서 분리과세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러면 작용농지에 대한 내용이 분리과세, 작용하지 아니한 농지는요. 종합합산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농지에 대한 내용이 작용하냐 작용하지 않느냐에 대한 내용의 판단은 그 농지가 소재된 지역의 용도와 일치냐 불일치냐 이 내용으로서 판정한다 이렇게 나와주죠. 그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법전에서는 이렇게 표현돼요. 특별시, 광역시, 시내, 도시지역 내의 농지는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 한해서 분리과세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이 말은 지역의 용도와 일치냐 불일치냐를 판단하겠다 뜻으로서 표현되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에서 종로
한복판에 대한 예를 들어보죠. 여가 종로 한복판에 대한 내용으로서 여가 종로에 대한 내용으로서 대로 있죠. 대로 있고 그리고 요 위에 파고다 공원이 있어요. 이 파고다 공원은 연로하신 분들이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신 것이에요. 여기도 인사동 있잖아요. 인사동가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아래쪽, 이 아래쪽은 연식이 짧으신 분들이 불야성을 이룬 것이에요. 여기도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이랬을 때에 여기에 대한 내용은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한 곳이기 때문에 장사가 되는 지역이에요. 장사가 되는 지역이니까 상업지역이겠죠. 상업지역. 이 지역에 토지 대장상으로서 농지로 소유하신 분이 계셨어요. 이랬을 때에 이 농지에 대한 내용이 과연 작용되는 농지일까요? 아니면 작용되지 아니한 농지일까요? 자, 여기에서 이 농지가 작용하겠다라고 생각하신 분 계시면은 저하고 친하지 맙시다. 저는 수익성이 안 맞는 사람하고는 절대 안 친합니다. 수익성이 있는 사람하고 친해져야 떡금 좀 떨어지거든. 그럼 여기에서 수익성에 대한 내용을 생각해 볼 때 이 토지에 대한 내용을 대여해주고 대가만 받아도 수익성은 맞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농지에 대한 내용은 작용하지 아니한 농지란 얘기입니다. 자, 지역의 용도가 뭐였어요? 상업. 토지농도는 뭐였어요? 농지. 일치하지 않았죠. 이 말은 작용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종합 합산한 겁니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또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공법에서 배웠던 내용과 연결 지어보죠. 연결 지어볼 때 시내, 도시, 지역 내, 도시지역 배웠죠. 도시지역이란 말은 인구가 밀집되거나 산업이 발전되거나 발전 예상되는 지역을 보고 도시지역 그럽니다. 그리고 이 도시지역은 인구가 밀집됐기 때문에 각기 지역마다 용도를 정해주죠. 여기에 대한 내용은 주거로 사용하라 주거지역, 상업으로 사용하라 상업지역, 공업으로 사용하라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때 군데군데 개발을 억제한 적이 있었어요. 개발 억제한 지역에 대한 내용으로서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 그러죠. 개발 제한구역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제 주거지역 내 농지가 있다 이랬으면 지역의 용도는 주거, 토지 용도는 농지, 불일치죠. 일치하지 않았음으로써 이건 작용되지 아니한 농지로서 종합합산입니다. 상업지역 농지다. 여기에 대한 내용도 작용하지 않겠죠. 종합합산. 공업지역 내 농지다. 이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지역의 용도는 공업, 토지 용도는 농지, 불일치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도 종합합산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녹지지역 내에 농지가 있다. 요 녹자가 푸를 녹자, 농지 대부분이 푸르죠. 예전에서 농지는 푸르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이 저한테 질문 들어왔어요. 질문 들어온 것이 농지는 1월달과 2월달에서는 시커먼데 왜 푸릅니까? 이렇게 질문 들어오길래 그 다음부터는 붙여요. 대부분 이렇게 붙여요. 그럼 여기에서 농지는 대부분 푸르고 푸를 녹자죠. 그럼 여기다는 일치한다는 얘기예요. 일치하니까 뭘로? 분리과세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은요. 이건 그린벨트죠. 푸른 그린. 농지 대부분 푸르죠. 일치함으로써 분리과세예요. 이걸 알려줬어요. 특별시, 광역시, 시내, 도시지역 내 농지는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 한해서 분리과세다. 이 말은 지역의 용도가 일치했으니까 분리과세, 여기는 불일치했으니까 종합상이다. 이런 내용으로서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도시지역 박이었다.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배웠을 때 도시지역 박에 대한 내용은 인구가 밀집되지 아니하거나 산업이 발전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도시지역 박에 대한 내용은 농림지역 있다는 거 아시죠? 농림, 농지 일치했죠. 그럼으로써 도시지역 박 이 말만 나왔으면 무조건 일치한다 하시면 돼요. 도시지역 박
에 대한 내용은 읍면스럽죠. 군스럽죠. 그래서 군 나와도 무조건 일치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러시면 여기에서 하나의 결과적 내용을 산출할 수 있겠네요. 산출된 내용으로서 농지는 농지가 소재된 그 지역의 용도와 일치하였다고 하였으면 작용되는 농지로서 분리과세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세율로 물어본다면 0.07%가 적용된다 이러는 거죠. 그리고 농지가 소재된 그 지역의 용도와 일치된 지역을 기록해 본다면 군 내 나면 무조건 일치하겠죠. 군 내 농지 일치하고요. 분리과세고 시내 도시 지역 밖 이렇게 나와도 일치함으로써 분리과세입니다. 그리고 시내로 들어와서 시내 녹지지역 내의 농지 일치했죠. 분리과세. 시내 개발제한구역 내의 농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으니까 일치했음으로써 분리과세 이렇게 나와져요. 이것만 알았으면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표 하나에 대한 내용이 암기된 꼴입니다. 교재에서 몇 페이지 폈다가 다시 앞으로 오겠냐면 188페이지 폈다가 다시 앞으로 오겠습니다. 188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밑에 박스 보시면 1번에서 개인 소유의 농지 나오죠. 거기에서 첫 번째 칸에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농지 일치했죠. 일치했으니까 분리과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서 기타 지역. 이 기타 지역이란 말은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합니다. 제외한 지역이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말하겠죠. 주거, 상업, 공업과 농지는 일치하지 않았죠. 그럼으로써 종합합산의 칸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서 도시지역 이외, 이 말은 도시지역 밖을 말합니다. 도시지역 밖 농지니까 무조건 일치죠. 그러므로 분리과세 칸에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서 군 나왔죠. 군에 대한 내용도 무조건 일치하겠죠. 일치하니까 분리과세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다시 앞 페이지로 오셔가지고 페이지에 대한 이로서 178페이지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는 법인 소유의 농지예요. 법인 소유의 농지 이렇게 나왔을 때 법인 앞에 업종 없잖아요. 업종 없는 것은 포괄적 내용이에요. 포괄적 내용에서 볼 때 법인은 형체가 없는 거죠. 형체가 없으니까 작용할 수가 없을 거예요. 작용할 수 없음으로써 여기에 대한 내용은 작용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한 내용으로 원칙적으로 종합 합산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면서 예외적으로 분리과세하는 농지를 법에서 적어져요. 그 예외적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은 종합합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예외적 내용을 전부 다 여러분들은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법인 앞에 해당되는 그 법인의 업종이 나와질 겁니다. 해당되는 법인의 업종이 나왔으면 농지에 대한 내용과 그 업종과 일치하였으면 여기에 대한 내용은 작용되는 농지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분리과세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세율로 물어본다면 농지니까 0.07%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볼 때 용농 조합법인 소유의 농지다. 용농이니까 농업, 농지, 업종 일치했죠. 그러면서 작용되는 농지이기 때문에 분리과세예요. 또 다시 예를 들어 볼 때 제조업 법인 소유의 농지다. 그러면 제조업 2차 산업, 농지 1차 산업, 업종 불일치죠. 업종 불일치니까 작용하지 아니한 농지로서 종합 합산 가는 겁니다.
이런 내용으로서 여러분들의 교재에 대한 내용을 체킹해 줄게요. 자, 178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서 전답 과수원, 농지, 농지에서 기억, 기억에서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는 개인 소유의 농지, 작용하고 있는 농지죠. 그러니까 분리 과세. 그리고 그 옆에서 특별시, 광역시, 시, 가로 빼고 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가로 빼고 연결해서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건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니은번 보세요. 니은에서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법인 앞에 농업, 토지량도 농지, 업종일치했죠. 그러니까 이건 분리과세라는 얘기예요. 분리과세 적어놓고 하시면 공부하기 편하실 것이고요. 디귿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서 소유하는 농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 하면은 농어촌 농지 업종일치했죠.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내용도 분리과세 이렇게 나와줍니다. 그리고 니을에서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 소비 목적, 여기서 포인트는 소비 목적이에요. 소비란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이 소비란 말은 자가 소비를 말합니다. 자가 소비니까 작용하였어야 자가 소비되겠죠. 작용하는 농지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내용도 분리과세 이렇게 되는데 교재 보시니까 연도 나오죠. 이 연도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시험에서 정확하게 맞게 나와요. 1990년 5월 30일 이전이라고 정확하게 맞게 나오니까 그 연도에 대한 내용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포인트에 대한 내용을 소비자로 잡으시란 거예요. 소비자 나왔으면 자가 소비에 대한 이유로서 작용되는 농지니까 분리과세 이렇게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서 미음, 법인이 메리칸 측에 의해서 취득한 농지로서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는 해당 법인 소유의 농지,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서 작용되는 농지니까 분리과세 될 것이고요. 그리고 비읍 꼭 기억하세요. 종중 소유의 농지에 대한 내용인데 종중 소유에 대한 내용들은요. 예전에 토지의 공개념이 발생되기 전에 취득된 농지랄지 임야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했었고요. 토지 공개념이 발생된 이후에 취득했던 농지 임야에 대해서는 종합합산가입니다. 그래서 토지 공개념의 연도에 따라서 구별되는 건데 토지 공개념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공법에서 배웠던 내용으로서 1990년에 시작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준일이 2월 1일이니까 1990년 5월 31일 이전에 취득되는 종중소유 농지 임야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1990년 5월 31일 이후에 취득돼선 농지 임야에 대해서는 종합합산 이렇게 연도로서 구별되는데 다행스럽게 여러분 시험에서는 연도에 대한 내용이 맞게 나옵니다. 맞게 나오니까 연도 알 필요 없이 여러분들은 종중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 종중이라는 단어 보자마자 농지, 임야 이렇게 연결되었을 때 분리과세다. 이런 의미로서 아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서 동그라미 2번 목장 나오는데 이 목장에 대한 내용은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